누가 조언을 하면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의견이 안 맞으면 딴지 거는 걸로 들리고, 의문을 제기하면 의심하는 거로 보이고, 누가 도움을 주면 동정심으로 받아들이고, 칭찬을 해주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잔꾀 부리는 걸로 보이거나,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 칭찬한 걸로 보이고, 어딘가에 쉽게 중독되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거절이나 실패를 막 극도로 두려워한다던가,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은 마음 깊숙이 수치심이 깔려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수치심은 무조건 나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배려심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지 않은 수치심, 병적인 수치심은 많은 심리 질병을 일으킵니다. 거의 모든 심리 질병의 원인에는 자기 가치감의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거의 모든 심리 질병의 기저에는 수치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수치심이 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애 초기에, 특히 태어나서 1년 동안 양육자하고 교감이 잘 안 되면, 즉 뭐 눈을 맞춘다, 스킨십을 한다, 공감해주는 표정, 뭐 요구를 채워주는 어떤 보살핌들, 이런 어떤 양육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기의 뇌는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기 존재와 자신의 세계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해요, 나와 내 세상을.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죄책감은 나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이라면,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훨씬 더 파괴적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죄책감의 근원도 수치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부적절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도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수치심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대체로 그냥 모른 척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수치심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수치심이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존재가 기쁨이 된다면, 행복이 된다면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 비참하고 굴욕적이에요. 그리고 그 굴욕은 때때로 막 분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분노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에서 배제될 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막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즉 소외감을 느낄 때, 아무도 내 말에 공감을 해주지 않을 때 이 배제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만큼 내 존재가 못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내가 열등하고 결함이 있어서 난 여기 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간은 소속감의 욕구와 연결감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치명적인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원치 않는 노출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비밀이 갑자기 폭로됐거나, 나의 비밀스러운 신체가 공개되었다거나, 뭐 생리현상이나 어떤 창피한 일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막 화끈거리고 숨고 싶어요. 네 번째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자랑하고 싶지만 못 봤으면 누구에게도 점수를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목표를 잘 설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아예 도전을 회피하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일단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감과 교감이 없었던 아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되게 고립돼 있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결국에 분노, 적개심, 적대감이 돼버려요. 근데 내 감정을 막 공감해주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대감이 계속 억눌려 있는 거죠. 한번 표출을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되게 불신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건강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진짜 나는 감춰버리고 되게 멋있게 막 성취하는 막 그런 이상적인 자아로만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아예 멀리하고 어딘가에 중독돼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관계 중독에 걸려서 사람을 막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죠. 여기서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원했던 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 자기로 살면 적어도 이 가정에서는 그나마 보호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나, 진짜 나를 보호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진짜 나하고 더 멀어지게 만들었겠죠. 실제 자기는요, 실제 나는 결함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상적 자기는 결함이 있으면 안 돼.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결함이 없이 살려고 막 어마무지하게 애를 쓰고 막 그게 진짜 나야 라고 막 믿고 살아요.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상적 자기로 살면서 진짜 나는 감추고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소외감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시기, 경쟁심, 질투심, 적대감, 분노, 고립감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타인을 지배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지나친 과대성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철벽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희생하고 맞춰주면서 타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공의존자가 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는 이 세 가지 패턴, 공격적인 사람, 사람을 피하는 사람, 아니면 공의존자, 그 세 가지 관계 패턴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옥다였습니다.